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8강에 배웠던 재무제표 관계의 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요 아이콘이 있으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급수는 전산에게 1급, 드라이브는 C, 회사 코드는 우리가 번호를 아니까요. 2019번. 그럼 프로그램으로 진입됐죠. 요 좌측 하단 쪽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실 겁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그런데 한 가지 또 주의할 건 여긴 전기분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죠. 작년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용어들이 요 오른쪽 상단에 여기도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여기는 오른쪽 상단에는 전기분이란 이름이 없죠. 이건 올해 거라는 겁니다. 이건 작년도 재무제표고 이건 올해 재무제표입니다. 좀 구별하십시오. 왜냐하면 전기분 재무제표라고 했는데 그럼 이쪽 화면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메뉴가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쪽이시라는 거. 자, 첨부 파일 보내드린 거 있죠? 거기 보시면 네, 일단 재무상태표 그리고 여기 밑에 기수가 나오죠? 제7기 언제요? 18년 12월 31일 현재. 이게 언제 겁니까? 올해가 2019년이니까 작년 거죠. 전기. 그래서 이걸 전기분에 입력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여실게요. 여시고 그거에 따라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하실 때 제가 입력하는 방법을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 자리에 커서를 놓으시면요. 입력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들어보신 다음에 하십시오. 자, 우리 이거 입력하는데 여기 당좌 자산 금액 있죠? 이거 입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왜 입력하지 않냐면요. 여기 번호 보면 대충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가로 1번이 당좌 자산이고 현금부터 쭉 이렇게 써 있으시죠? 밑에까지. 그러면 현금부터 어디까지 가요? 가지금까지가 당좌 자산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금부터 가지급금까지를 더하시면 요 4억 2,85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짓게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당좌자산이라고 입력하지 않고요. 현금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입력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먼저 요 자리에다 커서를 두고 전에 한 번 혹시 들은 기억나나요? 항상 도움키는 F2 버튼입니다. 자, F2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을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그럼 칩니다. 타이핑. 현금. 그러면 밑에 현금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간 이름들은 다 찾아줍니다. 메뉴에 현금이 있네요. 그럼 얘를 엔터. 선택. 그리고 현금이 얼마입니까?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입력하시는 방법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걸 삭제할게요. 삭제, 요 위에 삭제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 줄이 삭제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 자판에 F5 버튼이 있습니다. F5 버튼도 삭제 버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삭제해 볼게요. 일단 삭제하고 두 번째 입력 방법은요. 여기다가 글씨를 그냥 칩니다. 현금 엔터. 그럼 들어가죠? 50만원.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쉬운가요? 두 번째 방법이 쉬운가요? 아마 첫 번째 방법보단 두 번째 방법이 더 쉬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잠깐 지울게요. 도로. 세 번째 방법은요. 여기 코드 자리에다 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1번이라고 치니까 현금이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 세 번째 방법이 제일 빠르고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을 권해드린데 단 세 번째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내가 번호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현금이 101번인지를 알아야 여기다 101번을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가급적
코드 번호는 많이 알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때도 코드 번호 많이 하시면 일하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겠죠. 세 번째 방법처럼. 그래서 당장은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현금 치시고 엔터, 그 다음에 50만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숫자를 입력할 땐 여기다 50만원을 치셔야 되는데 5 보세요. 저 하나 둘 셋 넷 다 0을 몇 개 치고 있나요? 5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게 오히려 여러분 편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입력하냐면 저요 5 그 다음에 자판 맨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한번 치면 0이 3개 1000단위씩 늘어납니다. 또 한번 플러스 버튼 치면 0 3개 또 붙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어떻게 입력하면 5 플러스 버튼 그 다음에 0 2번 그리고 엔터. 예,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 프로그램 다루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이 방법을 익숙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방법을 쓰냐면 물론 0을 5번 치는 것보다 플러스 버튼을 이용하면 자판을 덜 치니까 입력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오타 확률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금이 하지만 이제 하시다 보면 어떤 분은 여기다가 0을 하나 더 붙이시는 분도 있고요. 덜 붙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숫자 관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시다 보면 50만원은 0이 5개, 500은 0이 6개, 뭐 5억은 0이 8개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버튼을 자꾸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렇게 숫자를 입력했는데 가끔 이러고 가만히 계신 분인데 이러면 입력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저 숫자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 되고 있죠. 이러면 입력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은 뭐다? 마무리 항상 엔터키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완벽하게 입력이 되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이름 뭐가 있나요? 당좌예금이 있죠. 그런데 제가 잠깐요. 세 번째 이름을 볼게요. 세 번째 이름이 뭐죠? 먼저 보통예금. 그럼 보통예금을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근데 글씨를 꼭 다 치실 필요 없고요. 한 두세 글자 정도만 치시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통이라고만 쳤죠? 그럼 보통이 들어가는 이름만 찾아줍니다. 하나밖에 없죠? 물론 네 글자 다 쳐도 되는데 글자를 많이 치려면 귀찮고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두세 글자 정도만 치시는 게 좀 빠르고 편하실 겁니다. 다시 엔터 선택. 보통예금의 금액이 얼마요? 4,000. 엔터. 항상 엔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제가 지금 일부러 이랬는데 실수로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건너뛸 수가 있잖아요. 현금 다음에 당좌예금인데 건너뛰었죠. 보통예금이라고. 그래서 이러면 어떡하냐. 어떠신 분 전에 보니까 당좌예금이 현금하고 보통예금 사이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집어넣을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 보통예금을 삭제하고 당좌예금 입력하고 세 번째 줄에 다시 보통예금 입력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만약에 입력이 누락돼 있으면 그냥 그 밑에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당좌예금 그 밑에다 그냥 입력하시면요. 얼마? 2,500. 그러면 지금요. 그럼 프린트에 있는 거랑 순서가 다른데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화면을 종료했다가 다시 화면 속으로 들어오면 컴퓨터가 이 코드 번호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순서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진 게 있으면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항상 빠진 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누구죠? 그럼 3개 있으니까 이제 단기 매매증권 얼마요? 5천만원. 자,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상 매출금 얼마요? 2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구 써있죠? 글씨 대손 충당금.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되게 많죠. 이름들이. 그럼 뭐냐면 아무거나 이름 고르지 말고요. 전에 얘기했듯이 컴퓨터는 코드 번호가 중요합니다. 번호를
번호가 다르면 다른 겁니다. 여기 번호가 되게 다르죠? 이름은 다 똑같은데. 그러면 참고 단어 옆에 써 있죠. 지금 대손충당금이 프린트 보시면 누구 밑에 있나요? 외상 매출금 밑에 있죠. 그래서 얘를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요 관계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요 관계가 지금 여러분 화면이 네. 잠시만요. 화면이 네. 여기 화면 보이시면 요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죠. 지금 보시면 입력한 번호가. 그러면 요 대손충당금은 항상 하나 뒷번호입니다.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찾지 않고 당연히 109번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요. 얘네들이 여기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으시죠? 다른 애들은 숫자가 이쪽 줄에 있는데 갑자기 얘네가 숫자가 이쪽 줄에 안으로 들어져 와 있죠. 왜냐면 이게 간접법 표기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외상 매출금이 2억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외상 매출금은 내가 외상으로 물건 팔고 돈을 못 받았다는 소리죠. 그럼 내가 받을 돈이 2억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밑에 대손충당금 2천만 원 있죠. 대손은 뭐냐면 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대손은 돈을 못 받는 겁니다. 돈을 뜯기는 거. 그걸 대손이라고 하고요. 뒤에 충당이란 글씨가 붙어 있죠.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면 이런 글씨가 있을 겁니다. 수선 충당금이라고. 그때 이 충당금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파트도 살다 보면 뭐 노후화되니까 수리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수리할 때 그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사실은 주인분들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아파트를 수리해야 되는데 뭐 한 1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사시는 분한테 이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다 n분의 1에서. 그러면 그 아파트에 만약에 1000명이 산다고 그러면 1000가구가 있다면 1000가구가 10억을 나눠서 1인당 얼마씩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되게 목돈이 되죠.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가계에 부담이 오죠. 그래서 미리 돈을 걷어갑니다. 충당. 그래서 매달 돈을 조금씩 걷어가죠, 여러분. 보통 한 2만원 정도,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사이 걷어갈 겁니다. 그 돈을 모아뒀다가 미리 받아서 모아뒀다가 나중에 수리할 일이 있으면 그 돈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충당이란 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래를 대비한다고. 그래서 수선 충당금은 수리할 걸 준비하는 겁니다. 대비. 그래서 돈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럼 대손 충당금은요, 대손은 돈을 못 받는다고 그랬 거죠. 그래서 돈을 못 받는 걸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2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불안해요. 뭐가요? 돈을 2천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란 소리예요? 1억 8천. 내가 2억 받을 거 있지만 2천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돈은 1억 8천입니다. 그래서 이걸 순실현 가능가액이라고 합니다. 이걸 순실현 가능가액. 또요, 순장부 가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외상매출금의 순장부가액, 순실현 가능가액. 이거 조심할 때 만약에요, 외상 매출금의 순장부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외상 매출금 글씨 옆에 얼마 써있죠? 2억. 그래서 2억이라고 대답하시면 오답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의 순장부가액, 순실현 가능가액은 1억 8천이 될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럼 다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하나 뒷번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굳이 안 찾으셔도 하나 반드시 뒷번호입니다. 그럼 109번.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2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가끔가다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대손 충당금 2천만 원 옆에 1억 8천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 금액은 어떻게 입력해요? 물어보시는데 그 금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왜 입력하지 않냐면 1억 8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요 2억에서
1800 뺀 거, 2천만 원 뺀 거죠. 그러면 이 컴퓨터도요, 회계 프로그램도 자기가 알아서 이 숫자를 뺍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1억 8천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누구 입력합니까? 받을어음. 받을어음, 여기다 받을어음이라고 치시면 나오죠? 얼마요? 똑같습니다. 1억. 그 다음 그 밑에 또 뭐죠? 대손 충당금. 위에 있는 글씨랑 똑같죠? 그런데 지금 대손 충당금은 받을어음 밑에 있죠? 그럼 반드시 하나 뒷번호입니다. 그러면 몇 번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111번. 그리고 얼마요? 100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자 잠시 멈추시고 제 입력을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어디까지 입력하시냐면요, 여기까지 입력해 보십시오. 여기 좌측 차변 쪽 있죠? 차변에 어디까지요? 임차 보증금. 요 맨 밑에 임차 보증금까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십시오. 컴퓨터 화면 잠시 멈추고, 자 이쪽 쭉 다 입력해 보셨나요? 자 그럼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비교해 보시면 여기 프린트 보시면 차변 총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1억 15억 3,550만 원이죠. 이 금액이 나오셔야 됩니다. 15억 3,550만 원. 그런데 저 입력은 이 숫자가 아니죠. 프린트랑 다르죠. 전부 다 더한 숫자가. 그러면 뭔가 입력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도 혹시 그 숫자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데 찾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나씩 프린트랑 일일이 대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씩 대조하려면. 그럴 때 어떻게 찾는 게 빠르냐면 오른쪽을 좀 활용해 보십시오. 자 잠깐요. 오른쪽에 유동자산 5억 8,850만 원 그렇게 써있죠? 자 저기 안 나오는데 그러면 당좌자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1번 당좌자산 얼마입니까? 4억. 당좌자산 4억 4,050만 원이죠. 프로그램 오른쪽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 그런데 프린트 볼까요? 당좌자산이 4억 2,850. 프린트랑 안 맞죠? 그러니까 당좌자산을 제가 잘못 입력했나 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당좌자산이냐면 아까 프린트 보셨듯이 당좌자산은 여기 현금부터, 그죠? 현금부터 쭉 내려서 어디까지요? 지급금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실수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여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현금에서 지급금 요 사이에 어디선가 잘못 입력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하나씩 볼게요. 현금 50만 원 맞죠? 당좌예금 2,500 맞네요. 보통예금 4,000, 단기매매주권 5,000, 외상매출금 2억, 그 밑에 대수납금 2,000, 받으러 1억, 대수납금 1,000, 단기대여금 저 200으로 입력했네요. 2,000인데. 그래서 얘가 잘못됐던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빨리 찾는 겁니다. 그나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실수하셨던 게 또 있었을 겁니다. 네, 뭐냐면 아마 미수금이나 선급금은 입력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지급금이요. 여러분 여기다 가지급금을 입력하시면 여기 숫자가 입력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입력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여기다 여러분 가지급금이라고 치시면 아마 커서가 오른쪽으로 가질 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쪽에다 금액을 입력하면 이쪽에 금액이 300만 원이 입력이 됩니다. 자 프린트 잠깐 보시면 요 가지급금에 주가 달려 있죠. 주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써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가지급금은 누구에 대한 거다? 대표 이사에 대한 거다. 사장님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 옆에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지급금이 뭔지는 나오실 겁니다. 혹시 회사 다니신 분들은 가지급금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좀 머리 아프게 하는 계정 과목이죠. 뒤에 나올 테니까. 그래서 가지급금은 입력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시다는 거. 그 다음 여러분이 또 뭘 틀렸을 거냐면
얘를 또 틀렸을 겁니다. 저도 일부러 틀리게 했는데 여기 매도 가능증권이요. 지금 매도 가능증권이 얼마죠? 3천만 원. 그런데 이 매도 가능증권이 누구 밑에 있나요? 투자 자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투자 자산 밑에 있죠. 지금 보시면. 그러면 제가 여기 매도 가능증권 입력했는데 번호가 몇 번으로 입력했나요? 123번.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123번으로 돼 있나? 그런데 여기 매도 가능증권을 이렇게 입력하실 때요. 123번 매도 가능증권도 있지만 178번도 있죠. 이름은 똑같은데 번호가 다르죠. 여러분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뭘? 이름이 똑같은데 번호가 다르면 번호가 왜 다른 게 있을까? 어떤 번호를 쓰는 게 나는 정확할 건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한글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 그럼 잠깐요. 우리 여기 이 화면 기억나시나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화면에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자, 아까 몇 번이 있었죠? 두 개. 128번이 있었죠. 그럼 128번이 아니라 123번이었죠. 매도 가능증권. 123번 매도 가능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123번 매도 가능증권요. 옆에 보시면 123번이 요 사이에 있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123번 매도 가능증권은 누구라는 겁니까? 당좌 자산입니다. 그 다음 매도 가능증권 번호가 또 하나 있었죠. 아까. 그죠? 몇 번이요? 178번이요. 178번은 왼쪽에 쳐다보시면 어디 있나요? 요 사이에 있죠? 투자 자산 속에 있네요. 즉 투자 자산인 매도 가능증권은 얘입니다. 178번.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것도 혹시 잘못되시면 여기 다시 가셔서 123번으로 입력되시면 잘못됐다는 거. 123번이 아니라 이게 178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실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그러면 저 잠깐 다시 비교해 볼까요? 당좌자산이 4억 2,850이죠? 자, 저도 당좌자산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4억 2,850 맞죠? 재고자산은요 1억 4,800 1억 4,800 맞네요. 그 다음 조금 더 내리시면 투자 자산 1억 투자자산 1억 맞죠? 그 다음 유형자산. 여러분 유형자산도 입력하실 때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유형자산이 그 다음에 요거 말씀 하나 안 드렸네. 또 혹시 여러분 이거 원재료 입력할 때 원재료 몇 번으로 입력하셨나요? 아마 원재료 찾으면 원재료가 이렇게 보였을 텐데 기억나시나요? 도급이나 분양은 어느 회사들에서 쓰는 거라고요? 건설기업. 코드번호 아마 할 때 말씀드렸는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가 도급 분양에서 156번이나 159번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이거 안 씁니다. 저희는 제조회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쓰는 원재료는 153번입니다. 제조기업에서 써야 되는 원재료는. 그래서 153번 원재료를 선택하셨어야 됩니다. 맞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토지는 입력하신 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 건물이 있죠? 건물 3억. 외상매출하고 입력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그러면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몇 번이 돼야 되냐면 203번이 돼야 됩니다. 건물 밑에 있기 때문에. 건물 밑에 있는 감가상각이 얼마요? 9천. 그죠? 그 다음 기계장치 1억. 그죠? 1억. 기계장치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몇 번이 돼야 돼요? 기계장치 바로 밑이니까 207번. 2500. 차량 운반구 5000. 차량구 운반구 밑에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하나 뒷번호. 대손 충당금처럼. 그래서 209번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다 입력됐나요? 비품, 개발비, 소프트웨어, 임차보증금 쭉. 저는 요거 빠져서 이렇게 입력했죠. 그러면 이제 저도 다 고쳤으니까 요 맨 밑에 합계금액이 서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일치할 겁니다. 반드시 일치되셔야 됩니다. 자, 맞나 안 맞나 여러분 다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거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화면 커서 오른쪽에다 놔볼게요. 이제 뭘 입력하냐면 여러분 프린트 얘를 입력합니다. 자, 우리도 오른쪽에 있는 애 누구요? 부채하고 자본을 누구부터 입력하시면 됩니까? 외상 매입금부터 미지급 비용까지를 번호 나눠진 거 보면 알겠죠? 이게 유동 부채 합계금액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외상 매입금부터 미지급 비용까지 일단 입력해 보십시오. 컴퓨터 멈추시고 화면을 잠시. 여기까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겁니다. 입력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 입력해 보셨나요?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유동부채 합계금액이 얼마 나오셔야 돼요? 6억 4,868만원. 그럼 저희도 볼까요? 저희도 6억 4,860만원 유동부채가 여기 3번에 맞나요? 그러면 네,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누구 입력하냐면 유동부채까지 입력했으니까요. 이제 그 밑에 비유동부채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유동부채는 하나, 둘, 셋, 넷, 4개 있네요. 사채부터 퇴직급여 충당부채까지. 자, 사채 입력하겠습니다. 사채 얼마요? 네. 사채 금액은 1억. 그 다음 그 밑에 무슨 글씨죠? 이거 실수하시는데 사채 뭐라고 써있냐면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수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글씨 잘 보세요. 요 글씨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얼마요? 500. 용어가 되게 좀 생소하실 겁니다 아마. 그 다음 누구요?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1억. 그 다음 마지막 여기를 또 하나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도 좀 실수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5천. 그런데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면 뭐 주라고 달려있죠? 제가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네요. 저희 회사는 뭐라고요? 제조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도 있고요. 사무직 근로자도 있겠죠. 제조기업이니까 제조하는 직원도 있고 제조하지 않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뭐냐면 글씨를 좀 잘라보면 퇴직급여는 아실 것 같은데 퇴직급여는 뭡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 뭐라고 그래요?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급여가 퇴직금 말하는 겁니다. 퇴직금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충당이란 글씨가 있죠? 충당은 아까 대손 충당금 할 때 충당 나왔죠? 수선 충당금 할 때 아파트 관리비. 충당은 뭐라고요? 미래를 대비할 겁니다. 이런 일. 그러니까 직원들이 만약에 나중에 퇴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퇴직금을 줘야겠죠. 그런데 퇴직금은 좀 액수가 많이 나오죠. 예, 경우에 따라서 뭐 억대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도 그 퇴직금을 한꺼번에 나중에 주려고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리미리 모아두는 겁니다. 예, 모아뒀다가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면 저걸 가지고 퇴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 회사는 생산직 직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산직 직원들을 위해서 퇴직금 얼마를 준비했다? 3천을. 그 다음에 생산직이 아닌 직원, 사무직 직원을 위해서 퇴직금 2천만 원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준비해 놨다는 겁니까? 5천원. 의미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입력하냐면요. 얘 입력하는 방법이 좀 얘도 특이한데 여기다 퇴직, 급여, 충당, 부채를 선택하시면요. 마우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선택된 거? 그러면 이 제조라는 게 생산인 거죠. 생산직 직원을 위해서 얼마를 준비했다고요? 3천만 원. 그래서 여기다 3천만 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도급은요. 도급 회사들, 건설 쪽에서 도급이라는 표현 쓴다고 그랬죠. 보관은 보관 회사들입니다. 보관업을 하는 회사들, 뭐 창고업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분양은 역시 건설이라고 그랬죠. 운송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냐면 이건 저희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판관비 있죠? 800번대. 생산직 직원이 아니다. 800번대. 그래서 나머지 2천만 원은 여기라는 소리입니다. 생산직 직원이 아닌 경우도. 그래서 2천만 원은 여기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엔터 치면 여기가 총 5,000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가지급금처럼 이렇게 밑에 쪽에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제조 직원들을, 생산직 직원들을 위해서, 그 외 사무직 직원들을 위해서 2,000 이렇게. 여기도 입력하실 때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 이제 자본 쪽 입력하면 되겠죠? 자본금. 프린트 보시고 자본금 얼마요? 3억. 그 다음 감자 차익 500. 그 다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그렇게 써있죠. 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아닙니다. 요 글씨가 없어요. 프린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지. 얼마요? 300만원. 엉뚱한 거 입력하시면 나중에 대차가 안 맞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390번이죠. 150. 그 다음 매도 가능주권 평가 이익 200. 이익 준비금 얼마요? 1100. 그 다음 기업 합리화 적립금 2000. 나머지 하나 미처분 이익 잉여금 2억 9,832만원. 그런데 이러시면 틀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입력할 땐 여기 비록 여기 용어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써있죠. 근데 입력할 땐 바꿔서 입력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써있지만 이게 컴퓨터에 입력할 땐 요 이름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2월 이익 잉여금. 의미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상 바꿔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자, 다 입력하셨다면요.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반드시 절대로 대차는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시면 대차 차익에 아무 숫자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금액이 다르면요. 여기 숫자가 빨간 글씨로 뜰 겁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확인하는 방법이 절대로 요 대차 차익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긴 제로가 돼야 됩니다. 대차 차익은. 그게 최종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이 화면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닫아 보시고 이제 다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프린트는 뭔가요? 제조원가 명세서. 지금 저희가 이거 하고 나왔죠? 제조원가 명세서. 그게 뭐냐면 얘입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라는데요. 여러분 다 원가 명세서고요. 그냥 원래 원가 명세서고요. 우리 회사가 무슨 기업이라고요? 제조기업. 그럼 제조기업일 때 앞에 이것이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라면 건설회사들은 이런 표현 붙인다고 그랬죠. 도급, 분양. 그러면 도급 원가 명세서, 분양 원가 명세서. 그 다음 뭐 운수회사라면 운송 원가 명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용어는 계속 바뀝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요 원가 명세서가 제조기업이 돼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시면 무슨 창이 하나 뜨죠? 보조창이. 그러면 여기 앞에 사용 여부가 다 불호되어 있죠. 안 쓴다는 소리인데 저희 회사는 무슨 회사라고요? 제조기업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이거 여기 제품 매출원가 그 옆에 보세요. 500번대 코드번호 할 때 말씀드렸죠? 제조 코드번호는 500번이다. 원가 코드. 그래서 우린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저 맨 윗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용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한다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하단에 보시면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편집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요 자리를 바꿀 수 있게끔 됩니다. 자, 여기를 뭐로 바꾸면 돼요? 사용하겠다고 첫째 줄을. 그 다음에 다시 선택 그리고 확인. 그러면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잠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에 무슨 메시지 뜹니다. 어떻게 떴습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되어서 기말 제공품이 변경되었습니다. 뜨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보시고 이제 입력하시는데요. 자, 처음에 뭘 입력하냐면 저희 원가 명세서가 있는데, 자, 뭘 입력하냐면 원 재료비를 입력합니다. 여기 원가 명세서 맨 처음에 원 재료비 있죠? 자, 여기다 원 재료비. 그럼 나오죠? 엔터. 그럼 무슨 보조창이 뜹니다. 자, 이거 많이 뜨는데 지금은 이거라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들은 기억나나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기초와 단기는 뭐 한다? 더하고, 누구는? 기말은 빼준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보조창이 떴는데 저 지금 자판 손 하나도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5천만원. 여러분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 들어가 있냐면, 자, 전에 혹시 저번 시간에 그래서 했던 내용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저번 시간 거 잠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요거 관계도 뭐라고요? 저희가 지금 뭐부터 입력했죠, 여러분? 저희가 입력한 게 재무상태표부터 입력했습니다. 맞나요? 아까 입력하고 나오셨잖아요. 이거 재무상태표. 그때 재무상태표 원 재료 요게 얼마였었죠? 이거 보고 5천만 원이라고 입력했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저희가 여기다 원재료 5천만 원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제가 화살표 방향을 저번전에 역방향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쭉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도 5천만 원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입력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살표가 역방향이 된 건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입력해야 이렇게 옵니다. 얘와 얘는 똑같은 숫자인데 여기다 입력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여기다 입력해야만, 재무상태표 원재료에다 입력해야 되면 이 숫자가 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먼저 입력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이상했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한 내용하고 다르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입력도 얘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입력을 얘를 먼저 했죠. 재무상태표를.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자리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입력해야 이 금액들이 컴퓨터가 이렇게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먼저 입력하신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화살표방이 역방향으로 돼 있는 거고요. 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에 원재료로 5천만 원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자리요, 여러분이 마우스로 갖다 댄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로 찍은 다음에 숫자 쳐보십시오. 절대로 숫자 변경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기말 원재료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으로 바꾸라는 문제 같은 게 나옵니다. 실기시험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요 자리에다 마우스 대고 자꾸 4천만 원 입력하시려고 합니다. 절대 수정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수정이 될까요? 이 숫자 고치고 싶으시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들어갔던데 어디요? 전기분 재무 상태표로 가서 여기를 수정하고 싶으면 이 화면에 가서 누구를 찾아요? 이 이름을 찾아야 되죠. 원 재료 이름을 찾아서 아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5천만 원. 그럼 얘를 고칩니다. 얼마로? 4천으로. 그러면 얘도 4천만 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요. 자, 이제 다시 프린트 보시고, 자, 이제 얼마요? 네, 자, 여기 기초 원재료는 얼마라고 기초 원재료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천. 그래서 기초 원재료 여기다 2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요? 3억 5천. 요 두 번째 칸이죠? 3억
5천. 제가 0 하나 빼먹었네요. 3억 5천. 그리고 기말은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보십시오. 원재료비가 얼마가 돼 있어요? 3억 2천. 저희도 원재료비 3억 2천 여기 나오나요? 나오시는 거 보이세요? 요거 왜 3억 2천 나왔다고요? 기초와 단기는 뭐하고요? 더하고 기말은 빼서 2천만원과 3억 5천을 더하고 5천만원 빼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누르면 자 여기 원재료비가 3억 2천이 입력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입력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누구 입력하면 되냐면 노무비 입력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건비죠.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요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뭐요? 임금. 임금 생산직 근로자들한테 월급 주는 겁니다. 생산직 근로자한테 월급 주는 걸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이라는 표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 다음에 상여금은 다 알죠? 보너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입력하냐면 임금하고 상여금을 입력하면 노무비는 이것들이 다 인건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집계돼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구 입력합니까? 임금. 임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임금 7천. 그 밑에 상여금 보너스죠? 2,300. 그럼 보십시오. 화면 우측에 보세요. 여기 화면 우측에 요 자리 3번에 노무비 얼마요? 9,300. 프린트랑 똑같죠?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 보면 로마 숫자 3번이 경비인데 그거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프린트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복리후생비부터 그 밑에 소모품비까지 집계된 걸 경비 4,268원이 집계돼서 나오니까 입력은 어떻게 하냐면 복리후생비부터 소모품비까지 그냥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진 여러분 다 입력해 보십시오. 복리후생비부터 소모품비까지. 자, 컴퓨터 잠시 멈추시고 자, 복리후생비부터 소모품비까지 다 입력하셨나요? 만약에 입력이 제대로 했으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입력을 제대로 하셨다면요. 자, 아까 요 자리 뭐요? 복리후생비부터 소모까지 하면 경비가 집계된다고 그랬죠? 경비 집계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4,268만원. 그러면 우리도 화면에 여기 보이죠? 4번의 경비라고 여기 4,268만원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뭔가 입력할 때 실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4,268만원이 맞나? 맞으신가요? 그러면 자 다시 프린트 보시면 단기 총 제조비용이 얼마라고 나오는데 걔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화면 우측에 보시면 아마 요 금액 자동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건요 1번 2번 3번 4번을 다 더한 겁니다. 집계된 숫자예요. 그래서 네, 당연히 위에까지 다 제대로 입력했으면 집계 금액도 똑같아야겠죠?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누구 입력한대요? 그 밑에 글씨 보시면 기초 제공품 여기다 글씨 쳐도 안 나옵니다. 어디 있냐면 얘가 조금 틀립니다. 기초 제공품이 여러분 화면 우측에 있습니다. 요 자리 6번 여기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기초 제공품이 얼마죠? 6배. 입력하는 위치가 갑자기 틀어졌습니다. 6배. 그럼 이제 뭐죠? 그 밑에 합계. 우리도 컴퓨터 보시면 여기 합계 나오죠? 똑같나요? 금액이?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합계까지 제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 누구요? 기말 제공품 얼마요? 1,300 입력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밑에 보이나요? 입력돼 있죠. 얘도 입력 안 했는데도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숫자 들어가 있다고요? 아까 기말 원재료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말 원재료 예, 어떤 개념하고 똑같다고요? 예, 재무 상태표 그거랑 개념이 똑같다고요. 저번 시간에 여기죠. 예, 재무 상태표에다 뭘 입력하면요? 제공품 입력하면 요 금액이 제조 원가면서 기말 정품 자리로 이렇게 전달된다고요. 아까 기말 원재료도 그랬었죠?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어디서 날라왔다고요? 요 금액은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어떤 금액이라고요? 제공품 금액이 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뭘? 이 숫자 고치고 싶다. 여기서 절대로 수정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 고쳐지고요. 이 화면을 닫은 다음에 어느 화면 가야 된다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제공품을 찾은 다음에 그 숫자를 고쳐야 얘도 수정이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요? 비교해 보시면 누구요? 다 했죠 이제.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는 글씨가 있네요. 여기 있죠 여기? 예, 얼마요? 200. 그러면 맨 밑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얼마요? 4억 4,668만원. 프린트에 그렇게 써있죠? 자, 컴퓨터에도 여기 그 숫자 나오나 확인하시고.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프린트에 있는 거랑. 그러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다시요. 제조 원가 명서. 원가 명세서는 뭘 알아보는 거다? 내가 물건 만드는데 얼마 쓴 건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알아보려고 이 서식을 작성한 겁니다. 자, 그럼 원가 명세까지 됐죠? 자, 나올게요. 자, 누구요? 전기분 손익 계산서. 이제 그 다음 장 넘기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작년 거 손익계산서 있죠?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자, 손익계산서 보시면, 자, 누구부터 입력하면 매출부터 입력하는데요. 자, 무슨 매출이 있냐면 우리는 상품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도 있네요. 그래서 입력을 두 개 합니다. 뭐도 하냐면 상품 매출. 여기다 상품 매출. 얼마요? 6억 5천. 그 다음 제품 매출. 8억 7,500. 그랬더니 프린트 맨 위에 보십시오. 매출액이 얼마예요? 요 금액이죠. 둘이 합친 금액입니다. 이게 왜 둘이냐면 여러분 제가 일부러 두 개 봤는데 여러분 제품 매출이라는 이름 보시면 우리가 무슨 회사라는 걸 알아요? 제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품을 팔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그런데 상품 매출이라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우리는 제조도 하지만 이런 사업도 하는 거거든요. 도소매업도. 도소매업은요. 이렇게 흘러가면 도소매업은 뭘 사와요? 상품을 사옵니다. 사올 때 그리고 이걸 파는 겁니다. 상품 매출을 하는 겁니다. 이걸 사와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다 만들어진 물건 사와서 그냥 이익만 붙여서 파는 거죠. 그게 도소매업이잖아요. 제품 매출은요. 뭘 사와요? 원재료 사오죠. 이걸 팔 수는 없죠. 이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요. 다 만든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제품. 그걸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개 나온다는 건 우리 회사가 도소매업도 하고 제조업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꼭 하나만 하라는 법은 없죠. 뭐 회사들이야 돈 되는 거 다 할 거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누구 입력하냐면 그 밑에 매출 원가를 입력합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도 밑에 여러분 쭉 보시면 좀 깁니다. 무슨 매출 원가요? 우리가 상품을 팔기 때문에 상품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보이시죠? 엔터. 그럼 창이 또 뜰 겁니다. 자, 기초 상품 얼마요? 3천. 단기 상품 매입액 3억 5천. 그 다음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요? 6천. 입력 안 했는데 들어가 있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똑같습니다. 이 금액 어디에 돼 있는 숫자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숫자가 1이 날라온 겁니다.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얼마가 나와요? 3억 2천. 프린트의 상품 매출 원가 3억 2천인 거 맞나요? 네, 그럼 확인.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누구 입력하냐면 또 입력해야 됩니다. 하나 더. 누구? 제품 매출 원가. 자, 기초 제품 얼마요? 8천. 단기 제품 제조원가 4억 4,668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에 2,500 들어가 있죠? 입력 안 했는데도 이 자리 얘도 똑같아요. 이거 왜 들어가 있다고요? 재무 상태표에 입력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수정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고치려면 전기분 재무 상태표 가서 수정해야 된다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매출원가 얼마요? 5억 168만원. 제품 매출원가 숫자하고 똑같죠? 확인. 그러면 맞죠. 자, 그 다음 프린트에 뭐 나와요? 매출 총익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 손익계산서 할 때 기억을 떠올리시면 자, 우측에 볼까요? 여기 들어가 있죠. 손익계산서 할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기까지는 알아두신다고 했을 겁니다. 최소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이다. 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도 빼죠? 판관비도 빼면 영업이익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까지 다 알면 좋지만 최소한 영업이익 구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최소한이라고. 물론 다 알면 정말 좋은 거고요. 밑에까지 계산하는 거. 참고로 그냥 더해볼게요.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은 빼면 얘가 나오죠. 법인세 차감전 순익. 그래서 여기 번호 그렇게 써있죠. 5번과 6번 더하고 7번 빼라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은 뭐합니까? 빼주죠. 그러면 당기 순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최종 손익계산서의 결론이죠. 자, 나머지 입력해 볼게요. 이제 누구 입력하면 됩니까? 그럼 매출 총익은 계산돼서 나왔으니까 그 밑에 누구 입력하는 거예요? 판관비. 그런데 판관비를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잘 보시면 급여부터 다음 장까지 어디요? 대손 상각비까지 합쳐서 판관비이기 때문에 입력은 누구만 하면 돼요? 급여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판관비는 집계돼서 요 오른쪽 4번에 집계돼서 나올 거니까 판관비라고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건 집계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부터 쭉 입력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대손 상각비까지. 컴퓨터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먼저 입력해 보십시오.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자, 다 입력해 보셨나요? 다 입력하셨으면요. 여기 프린트의 판관비 합계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 950만원이죠. 그러면 우리도 다 제대로 입력했다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요 자리가 4억 950만원 같아야 될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틀리다 그럼 이렇게 복리후생비부터 대손상각비까지 입력할 때 숫자를 잘못하셨거나 뭘 빼먹거나 그러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누구 나오시죠? 이제 영업이익은 입력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업이익은 판관비 빼면 나오니까 똑같죠? 프린트랑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은 몇 개 있나요? 프린트에 3개 있죠? 잘 보시면 그래서 영업의 수익 3개를 그 다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자 수익 250, 배당금 수익 300,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600. 그 다음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 영업의 비용도 몇 개란 소리예요? 3개. 그래서 영업의 비용 3개를 입력합니다. 이자 비용 800, 기부금 1000,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400.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제대로 했나요? 자, 프린트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써있죠. 하단에. 그게 얼마입니까? 2억 8,332만원. 자, 저희도 오른쪽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보이시나요? 숫자 똑같나요? 예, 그럼 여기까지 제대로 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았네요. 누구? 법인세 비용. 그래서 여기다 법인세를 입력합니다. 얼마요? 3,500.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의 결론이 뭐라고요? 요 자리라고 그랬죠. 단기 순익. 내가 얼마 벌었는지 알 수 나오죠. 서로 똑같나요? 프린트랑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똑같으면 제대로 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화면도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오늘 수업 시간, 오늘 강의 시간이 좀 긴데요. 이걸 끊기가 뭐해서 좀 거의 1시간 가까이 흘러갈 것 같지만 좀
예, 참고 그래도 여러분이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좀 덜 지루할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겁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네 번째 거 누르셔서 자, 프린트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있죠? 자, 비교 잠깐 해볼게요. 기억나시나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이 전기 2월 작년에서 넘어왔다. 뭐가? 번개. 이익잉여금 쌓인 거. 이익. 번 거죠? 벌어서 쌓은 거. 그 남는 거 잉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벌어서 남은 게 5천. 그런데 또 벌었죠,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총 번 거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걸 더해서. 그래서 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글씨가 좀 희한한 게 나오죠. 임의적립금 200. 근데 요 잠깐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임의적립금 200은 뭐냐면 여기 밑에요. 3번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려면 3번에 가면 이익잉여금 우리가 번 거를 뭐 하는데요? 처분 쓴대요. 자, 회사가 이걸 어떻게 써요? 쓰는데 자, 이걸 일부를 뭐 하는데요? 이렇게 정입금. 이건요. 우리로 따지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적금 부었다고. 어디다 따로 돈을 이렇게 자꾸 쌓아두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쌓아두냐면 이런 이유로 우리가 나중에 뭘 하고 싶어요? 또 다르게 사업을 넓히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적금처럼 돈을 별도로 쌓아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확장 적립금이니 여러분 이게 앞에 말은 중요하지 않고요. 앞에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는 수십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앞에는. 그냥 쌓는데 왜 쌓는 거냐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쌓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적금을 부었어요. 이렇게 뭐 계속 돈 모으려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따로 별도로 적금 적립을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아프세요. 그러면 부모님 수술비를 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쩔 수 없죠. 적금을 뭐 해야 될까요? 깨죠. 예, 그게 이런 소리입니다. 그게 이입이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적립해뒀던 걸 다시 쓰려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 적금 부었던 걸 다른 데 돈 쓸 때가 있어갖고 그 적금을 깨서 내가 도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가져왔으니까 이입했으니까 이 돈도 내가 뭐 할 수 있겠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이 다 쓸 수 있는 금액이 도로 된다는 소리죠. 합계. 이 금액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인데 깨서 찾아왔으니까 이 돈도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다. 의미적으로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의미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거 나중에도 이거 나올 텐데 여러분 요 관계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현금 배당이라는 글씨 보이죠? 요 관계는 미리 한번 이렇게 여러분 체크 한번 해도 보십시오. 현금 배당이 보이네요. 얼마죠? 2천. 그럼 여기 위에 얘는 얘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최소 10분의 1,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도 연관됐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이 정도는 여러분 주식 배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 배당하고 이익준비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누가 관련이 있다? 현금 배당만 이익준비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최소 몇 프로요? 그래서 여러분 10%, 10분의 1, 200만 원을 적립하는 겁니다. 저 이익준비금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한테 투자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주라고 하죠. 주주가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투자한 것은 나한테 그 돈 배당이라고 하죠.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 배당해달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회사가 1억을 벌었어요. 주주가 나는 회사의 주인이야. 주주는 너희 1억을 벌었니? 그럼 그거 다 나한테 줘.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번 거를 다 빼가버리면 나중에 회사가 잘못하면 망합니다. 왜? 회사가 항상 좋을 때만이 없잖아요. 안 좋은 상황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전부 다 못 가져가게 막아두는 게 이익준비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벌었다고 해서 주주가 다 가져갈 수 없게끔 막아놓는 장치입니다. 회사를 자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을 정립하는 겁니다. 이유는 근데 여러분은 시험적으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현금 배당과 이익준비금은 관련이 있다. 현금 배당이 얼마요? 10분의 1 최소. 물론 최소니까 200만 원보다 더 많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엔 항상 최소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10%라는 거. 예,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입력을 해 볼게요. 일단 자, 먼저 프린트랑 비교하시면 여러분 요 숫자 안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다 대고 프린트는 2억 9,830인데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집니다. 왜 안 고쳐지냐면 이건요 입력되는 게 아니라 여기 컴퓨터 잘 보시면 요 밑에 금액을 짓게 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금액은 요 밑에 부분이 바뀌면 자동으로 짓게 돼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여기를 두드린다고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요 밑에 부분을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얼마요? 요 자리죠? 전기 2월 이익 잉여금 여기. 여러분 이익 잉여금하고 미처분 잉여금하고 같은 말이에요. 5천. 그 다음 단기 순이익 2억 4,832만원 똑같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가 똑같아진 거 맞나요? 똑같은 거 맞죠 이제? 요 자리가? 왜요? 요게 둘이 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디 입력해요? 밑에. 자, 여기가 3,000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밑에서 짓게 된 거예요. 근데 프린트 보시면 그 밑에 뭐 써있죠? 기업합냐? 전기업. 근데 글씨가 없네? 없으면 입력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다 입력해요. 글씨 그냥 기업 합리화 적립금. 그 다음에 여기는 코드 번호인데 코드 번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코드 번호를 알면 쓰면 되는데 모르면 항상 도움말은 뭐다 여러분? F2 기업 합리화 나오죠? 적립금. 예, 이 번호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요? 3,000. 그러면 요 밑에 줄 합계 프린트랑 같나 보세요. 숫자 합계 3억 2,832만원 똑같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밑에 이익 준비금이 얼마요? 200. 자, 배당금이 3,000인데 배당금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합친 거기 때문에 현금 배당 여기다가 얼마요? 2,000. 그리고 주식 배당 여기다 1,000. 그러면 여기 배당금이 합계로 3,000 나올 겁니다. 프린트랑 같아지죠? 그 다음 마지막 사업확장 적립금 여기 있네요. 여기다 얼마? 500. 그럼 다 됐으면요. 여기 밑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는 다 확인하는 방법이요. 예. 맨 위에 있는 숫자 맨 밑에 있는 숫자가 프린트하고 똑같은지 비교해 보십시오. 예. 맨 위에 숫자 위에 숫자끼리 맨 밑에 숫자끼리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입력된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이라면 여러분 시험은 감점 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맞는 것 같지만 감점 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대학교 같은 데서 이런 거 작성하라고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냈다. 독하신 분들은 빵점 줄 겁니다. 왜 빵점이냐고? 나는 똑같은데 예, 여기가 없습니다. 날짜가. 여러분 회계는 혹시 그런 말 회계는 타이밍 싸움이라고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없으면 그건 회계가 의미를 상실합니다. 날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짜 써야 됩니다. 여러분 프린트 이익잉여금 처분기한서 보시면 여기 상단에 처분 확정일이 보이죠? 이게 무슨 날짜일까요 여러분? 예, 주총 열린 날이죠. 주주총회가 열려서 주주들이 이 돈 어떻게 쓸 건지 확정한 날입니다. 이 날짜 꼭 써야 됩니다. 이거 빼먹으시면 감점입니다. 시험 볼 땐. 여러분 시험 볼 땐 감점 근데 여기 은근히 빼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근데 왜 빼먹냐? 여러분이 빼먹는 이유는 이걸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신경이 온통 이 안으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소홀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고 지나쳐 갖고 빼먹기 쉽상입니다.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날짜 누락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좀 길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엔 저희가
여기 지금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보셨죠? 여기하고 여기에 보셨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